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기출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향후 진행될 답안 작성용 강의에 대한 설명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 강의를 통해서 답안 작성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답안 작성용 강의에서는 이제 사례하고 실제 단문으로 되어 있는 이 책에서 약술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정도 답안을 작성하고 이 정도 크기로 쓰면 되겠다 하는데, 일단 사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사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선 강의에서도 소개를 했는데, 어떤 사례 해결을 위해서는 특정 사안의 어떤 쟁점이 무엇이고 근거 법령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는 게 이제 첫 번째로 문제점이라고 하는 목차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학설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학설은 이것에 대한 가능한 해석론, 이 법령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하고, 실제 우리 서술형 이 수사직 시험에서는 명칭 정도만, 학설의 명칭 정도 혹은 간단한 내용만 소개해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의 유권적인 판단인 어떤 판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검토, 그리고 이 검토는 이제 평석자의 입장, 나의 생각인데 말이 나의 생각이지 실제 어떤 판례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게 90% 이상은 판례와 같은 생각을 해서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이런 검토에 따른 사안 해결, 이 사안의 이제 결론,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걸로 나오죠. 그래서 문학판 검사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례가 쟁점이 한 개일 수도 있는데, 한 개이면 이렇게 되지만 쟁점이 2개 이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점을 쓰고 거기에서 첫 번째 쟁점은 뭐고 두 번째 쟁점은 뭐다. 그래서 1쟁점을 목차로 잡고 여기에서 학설,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가나다라로 써도 돼요. 나 판례, 그 다음에 검토, 사안 해결. 사안 여기서는 이제 맨 마무리만 해결이고 이 사안은 사안 적용이라고 써요.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이에 대해서 학설, 판례, 이제 검토, 이제 사안 적용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안 해결을 하는데, 이 사안 해결은 이제 전체적으로 앞에 있는 사안 적용, 여기 있는 사안 적용에서 이제 결론만 간단히 취합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원론적인 거고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례를 보는데 바로 임의동행과 관련한 사례입니다. 먼저 이 사례는 2021년 6월 15일 14시경 사법경찰관, 이런 것들을 사법경찰관을 이렇게 사경이라고 줄여서 쓰면 돼요. 사경 갑이 동로경찰관들과 함께 해상 순찰 중 상황실로부터 고흥군 도양읍 등량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인 어선들에 대한 단속 지시를 받았고, 10분 뒤 등량도 인근 해상에 도착한 갑은 어선이 불법 조업 중인 것을 발견하고 A 어선을 상대로 해상 검문 검색을 하기 위해서 정선 명령 배 세워라 했는데, A 어선 선장 을은 정선 명령을 듣고 그대로 도주했다. 사경갑이 이 불법 조업을 하는 A 어선에 대해서 상황실로 연락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선 명령을 했는데, 이제 을이 이제 도주를 했죠. A 어선이 이제 도주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더불어 가지고 A 어선 선장은 적발될 것이 두려워서 불법 어구를 등량도 남방 2km 해상에 투척하고 도주했다. 도주하면서 여기 보니까 등량도 어디 인근 해상이죠. 해상에 불법 어구를 투척했다. 바다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어구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다에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이후 A에서 어선은 도주하여
검거하지 못해 있지만 A 여선이 해상에 투척한 불법어구는 현장에서 압수를 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압수수색에서 영장이 없이 압수를 한 것은 형사소송법에서 보면은 216조에서 218조에 이르는 6가지 제도가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가서 정밀하게 이제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A 여선은 도주하여 검거하지 못했는데 이제 압수를 했고 1시간이 지났어요. 1시간이 지난 뒤 갑은 동로경찰관들과 함께 입항 중인 A 여선이 늑동항으로 입항하는 것을 발견하고 A 여선 선장 을을 파출소로 임의 동행했다. 늑동항에서 갑은 선장 을을 임의 동행을 했는데 원래 이제 임의동행에서 수산업법 및 해양경비업법 위반으로 조사를 하고자 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제 불법 조업에서 3년 이하의 징역, 해상검문 행위 거부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이 되는데 임의동행하는 것을 거부했으나 같이 가지 않으면 체포하겠다고 해서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동행을 했고 또 이어서 동행 후에는 자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 자, 여기 보니까 임의동행 과정이 체포가 두려워서 체포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동행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자술서를 제출했다. 파출소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충 저는 보면은 논점이 나오는데 이 압수한 게 적법하냐, 임의동행한 게 또 적법하냐, 그 다음에 이 자술서의 증거 능력은 뭐냐, 뭐 이런 정도로 물어볼 것 같아요. 한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아주 정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먼저 임의동행에 대해서 적법성에 대해서 서술하라는 게 하나, 그 다음에 진술서, 자술서, 진술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하라는 게 두 번째, 적법성과 이제 증거 능력까지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답안지를 23줄짜리, 23줄짜리를 5장, 즉 10페이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시간 동안 10페이지 다 쓰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경찰 간부 같이 1년, 2년, 한 3년을 준비하고 주관식을 3년 준비하고 달달달달달달 외운 사람이 70분 동안 10페이지를 쓰거든요. 다 10페이지 쓰는 게 아니에요. 8, 9페이지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몇 개월 정도 준비하고 주관식에서 뭐 2, 3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10페이지까지 쓴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실제 기출문제들을 분석해 보면은 1페이지에 10점에서 15점 정도를 쓸 수 있게끔 해놓은 것 같아요. 문제가 어떤 것은 딱 양을 보면 그래요. 그러면 25점짜리라고 하면은 한 2페이지 정도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15점짜리 1페이지, 10점짜리 1페이지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렇게 이제 문제를 물어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사례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놓고 문제를 써도 좋았고요. 그래서 사례에서 이제 설문 1에 대하여 이렇게 했는데 그냥 설문 1 제시된 문제 설문 1에 대해서 해가지고 이제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임의동행이 적법하냐라고 했으니까 이 임의동행은 우리가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면은 실정법상 임의동행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바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임의동행, 그 다음에 주민등록법상 임의동행, 그 다음에 이제 실정법상 임의동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실정법상 임의동행에 해당하는지들을 먼저 살펴보고 이 실정법상 임의동행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딱 그 점만 쓰면 돼요. 수사상 임의동행. 여러분들은 실전 답안에서는 수사상 임의동행 이게 아니면은 바로 현행범 체포라든지 긴급 체포 대상이 되는지
살펴본다. 대상인지 살펴본다. 이렇게 이제 쓰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아니 임의동행만 물어봤는데 왜 나머지 다 쓰냐. 먼저 임의동행이 25점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되고요. 두 번째 이제 형사 절차에서는 이래요. 저는 이제 최근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하는데 누구랑 말다툼을 했는데 이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관이 와가지고 갑자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야, 나 이제 체포됐구나. 이런 것 가지고 체포되나? 그래서 이제 경찰서 갔는데 가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체포된 것 같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그거 걱정하지 마시라. 체포된 게 아니라 임의동행 형식으로 가는데 만약을 위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것일 뿐이다. 그리고 역시나 조사를 받고 끝이 났어요. 뭐냐면은 영장 없이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으로는 예를 들면 실정법상 임의동행이라고 했는데 경직법이라고 쓰면 돼요. 경직법 3조 2항에 여러분들은 경직법상 임의동행과 주민등록법상 임의동행이 있거든요. 이 경직법에 있는 임의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거동수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거수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거동수상자는 혐의가 애매한 사람이에요. 범죄를 저질렀는지 저지르지 않았는지 이게 애매한 형태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면은 경직법의 임의동행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수사 절차로 가야 돼요. 이것도 나중에 좀 더 배울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주민등록법상 임의동행은 사실 여러분들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김신조라고. 옛날에 60년대에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습격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습격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가 북파공작원 HID 부대도 만들고 했는데 사실 그리고 이제 법제상으로는 주민등록법을 만들고 전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요. 이건 뭐냐면은 난파된 간첩, 난파 간첩, 무장공비를 색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민등록법상 임의동행은 신원불명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신원불명자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하는지 무장공비 생각하면 돼요. 이름을 모른다고 신원불명이 아니에요. 어디서 오고 무엇을 하고 도저히 알 수 없는 자, 이런 신원불명자고 요즘의 개념의 신원불명자 찾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이런 신원불명자를 대상으로 17세 이상의 주민에게 주민증 제시를 요구하고 이걸 거부하는데 신원불명자이고 범죄 혐의가 있으면 주민등록법상 임의동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직법상 임의동행은 죄를 범하였는지 범하지 않았는지 아직 애매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되는 게 이제 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범죄 혐의가 있을 때 피의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피의자는 거동수상자도 아니고 피의자로 특정이 된 이상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은 신원불명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실정법상 임의동행이 안 되고, 그럼 실정법상 임의동행이 안 되면 이제 뭐냐면은 수사상 임의동행이 이제 되느냐.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제 수사상 임의동행이 법조문에 없는데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동행이 이루어졌으면 객관적 사정에 의해서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 하나여서 허용된다. 일단 허용은 해요. 이거 좀 구체적으로 하고 여기에 이제 학설 판례 검토가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배점의 핵심적인 내용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더불어 가지고 하나 더 붙이면은 바로 현행범 체포라든지 긴급 체포에 해당하느냐. 사실은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에서 이제 할 때는 전체적으로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답안을 조금 맛깔나게 쓰기 위해서 범행 후 1시간 지났으니까 현행범은 아니고, 여기 보니까 아까 3년 이하의 징역하니까 긴급체포 대상 되는 것도 같아요. 근데 긴급체포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미란다 고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현행범이나 긴급체포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사안 해결로서 이제
수사상 임의동행은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학설은 임의수사로 허용된다, 강제수사로 안 된다는 입장이 있고 우리 판례는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 사정에 의해서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 한한다 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갔다라고 했잖아요. 두려워서. 그렇기 때문에 임의동행의 한계도 일탈했어요. 그러면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 이건 미란다 원칙 고지하지 않아서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실제로 이게 언제 문제가 되냐면 범죄가 일어났어요. 피의자를 연행한다는 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경찰 관서로 연행을 했다. 같이 갔어요. 근데 뭐 그 사이에 좀 강제력도 행사하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현행범 체포나 긴급 체포가 된다면은 강제력 행사해도 괜찮잖아요. 근데 경찰관들이 옛날에는 미란다 원칙들을 많이 고지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으니까 이건 안 돼. 그렇다고 현행범이나 긴급 체포 안 된다고 무조건 위법한 게 아니에요. 아니 경직법상 임의동행 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것도 안 되고 주민등록법상 임의동행 이것도 안 되고 수사상 임의동행은 허용되는데 한계를 일탈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임의동행을 물어보면 이건 공식과 같아요. 5개의 제도가 있고 앞에 2개. 피의자는 거동 수상자도 아니고 신원불명자도 아니다. 그 다음에 수사상 임의동행이 되느냐? 되는데 한계를 넘어섰다. 자, 그 다음에 현행범 체포가 되느냐? 긴급 체포가 되느냐? 얘네 둘은 결론적으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아서 안 돼. 사실은 누구를 데려가면은 영장 없이 데려오는 이 5개 방법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적법하거든요. 근데 이 사안은 보통 일반 사안에서는 이 5개가 다 못 갖춰진다. 그러니까 적법하냐고 물어봤을 때 위법하다라고 얘기하려면 5개 전부 다 충족하지 못해야 위법한 거 아니에요. 적법하다고 하면 그 중에 하나만 적법하면 돼요. 그래서 임의동행 사례는 원칙적으로 영장 없이 데려올 수 있는 모든 걸 검토해요. 근데 공식과도 같아요. 지금 처음 공부하니까 어렵지 임의동행 아주 그냥 정석적인 거예요. 피의자는 거동불심자 아니야. 신원불명자 아니야. 수사상 임의동행이 허용되느냐? 긍정설, 부정설 이제 판례 암기해야 되고 검토로 아니 본인이 진정한 의사에 기초해서 같이 간다는데 이걸 어떻게 막아? 그래서 진위에 기초한 임의동행을 부정할 이유는 없어서 일단 적극설이 타당하지만 어떤 탈법적 임의동행을 막기 위해서 판례처럼 좀 엄격히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그래서 임의동행과 이제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임의수사설은 명문에 규정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거고 강제수사설은 사실상 영장 없는 체포 아니냐.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이걸 긍정설과 부정설이라고 얘기를 해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판례는 이건 좀 암기를 나중에 해야 돼요. 단문도 그렇고 그러니까 약술형에서도 그렇고 사례형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동행이 이루어졌으면 객관적 사정에 의해서 명백히 입증돼야 된다 했고 이제 검토는 어떤 진위에 기초한 것들을 막을 수가 없다. 이것도 좀 어느 정도 암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안 적용을 할 때 사실 우리 판례가 이제 얘기한 거 동행 거부권을 고지하거나 자유로운 이탈 퇴거권을 보장하는 등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오로지 자발적 의사예요. 체포한다니까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동행했다 해서 어떤 임의동행의 이렇게 한계를 일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계를 일탈하면은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위법한 체포, 위법한 강제연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뒤에 나오는 현행범이나 긴급체포도 안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법하다가 마무리되고요. 이제 압수 이전에 이 자술서의 증거 능력 15점이네. 사실 이런 진술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작성됐다. 그럼 수사 과정에서 이제 작성된 것은 기본적으로 312조 5항으로 가고요. 312조 5항은 수사상 진술서고 조서하고 마찬가지로 경찰 단계에서 자술서를 냈으니까 피신조서와 마찬가지예요. 사경 작성, 피신조서. 이렇게 이제 가면 되는데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못 쓴다.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한 것이 요건이 되는데 여기서는 논점이 하나 더 있어요. 아마 수험생들이 쓰다가 못 쓴 사람도 있을 텐데 유론 판례 아시나요? 위법한 긴급체포 기간 중에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위법주십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 바로 임의동행이 위법하면은 이것은 위법한 체포가 될 거고요. 이렇게 위법한 체포 기간 중에 작성된 어떤 피신조서는 위수중,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위수중이고 증거 능력이 없다로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설문 3번으로 가서 불법 어구 압수의 적법성 및 증거 능력에 대해서 서술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증거 능력은 이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적용될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뭐냐면은 여기에요. 체포하기 이전에 압수부터 했어요. 그러면 영장 없이 압수를 하면은 이제 형사소송법에서 영장 없이 압수할 때 일단 헌법 12조 3항은 사전에 영장을 받는 게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사전에 영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형사소송법에서 216조에서 218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은 위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216에서 218조 이런 영장주의 예외의 근거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 이 영장주의 예외 근거를 찾아내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는 아직 체포하기 전이잖아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강제 압수인데 영장이 없어요. 영장이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체포하고 매개가 안 되는 거 그게 뭐가 있을까요? 216조 3항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216조 3항에 대해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장주의 예외는 사례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216조 1항 1호, 216조 1항 2호, 216조 2항, 216조 3항, 217조 1항, 218조 이 6개 제도가 있는데 이건 단문에서 철저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철저히 공부를 하고 이 부분은 한 일주일 정도는 잡고 집중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례 쓰는 것은 일주일이면 충분히 하는데 이 영장주의 예외가 앞으로 이제 우리 사례 문제에서 꼭 하나씩은 이제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16조 3항은 이렇게 이제 범행 중,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서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청구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압수, 수색, 검증이 가능하고 이때는 지체 없이 언제나 사후영장을 받아야 돼요. 이 조문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범행 중, 범행 직후 범죄 장소이면 체포가 없어도 되고 피의자가 현장에 없어도 돼요. 피의자 현장 없어도 무방하다. 그런데 항상 사후영장을 이렇게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후영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사안 해결, 이제 증거 능력에서 보면은 영장이 없어서 216조 3항도 못 갖춰요. 그래서 이것은 위법 수집 증거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사례의 맛만 좀 보는데 요것은 이 작업에 강의도 좀 투자를 하고 여러분들도 복습도 하고 한 일주일 노력은 할 거예요. 단문, 약술, 그 다음에 사례. 그러면 영장주의 예외는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체포와 관련해서는 사례에서요. 체포와 관련해 가지고는 현행범 체포하고 이제 긴급 체포. 거기다가 이제 임의동행.
그 다음에 이제 압수와 관련해서는 영장주의 예외에서 216에서 218조 사이에 있는 6개의 제도, 사실 여기서 2개는 거의 필요가 없고 한 4개의 제도에 집중을 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증거와 관련해서 피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어떤 진술조서, 뭐 진술서 이런 쪽에 이제 당분간은 집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얘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사례를 쓰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하면은 나중에 가면은 이거 답안 작성용까지 가면은 그냥 눈 감고도 쓸 수 있을 정도 되는 정도의 훈련이 문제지, 실제에서 훈련이 안 돼서 못 쓰는 거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주시고, 답안을 이런 구조로 쓰게 된다, 그리고 한 10점 15점이면 한 페이지 정도 쓴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약술형 문제가 이제 다음 문제로 나오는데요. 그 전에 이제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처울문 1-1 이렇게 해서 실정법은 아직 법에 써 있는 그런 임의동행이냐, 아니면 수사상 임의동행이냐, 영장주의 예외인 체포이냐를 보는데, 실정법상 임의동행 공식과 같습니다. 피의자로서 A 여선의 선장 누구인지 신원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동수상자는, 피의자는 거동수상자가 아니라 혐의가 애매한 사람, 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신원불명자도 아니다. A 여선의 선장으로 딱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법조문 안 써도 경직법, 주민등록법상의 임의동행은 아니다, 이렇게 그냥 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수사상 임의동행에 해당하느냐와 관련해서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느냐와 관련해서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는데, 판례 요거 이제 이거 하나 외우는 거예요.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동행이 이루어졌으니 객관적 사정에 의해서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 하나여서 임의동행은 허용된다고 보는데, 일단 진위에 기초한 임의동행을 불허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긍정설로 가고, 다만 이 체포제도가 정비되는 과정, 탈법적인 임의동행을 막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체포제도의 존재에 비추어서 엄격히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임의동행의 한계는 동행 거부권을 고지하거나 자유로운 이탈 퇴거권, 언제라도 내가 이탈하거나 가겠다면 이걸 보장하는 등 임의성이 담보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추가해주고, 그리고 이제 사안 해결해서 적용해서 임의동행 거부 두려워서 가지 않았냐, 그래서 한계를 일탈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현행범 체포나 긴급 체포이냐 이걸 따지는데, 불법 주업 이후 1시간 지나서 현행범이 아니고 긴급 체포 요건은 갖추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미란다 고지 안 하고, 사실 둘 다 미란다 원칙 고지가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색다르게 쓰기 위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 임의동행은 실정법상 임의동행, 그 다음에 영장주의 예외인 체포도 아니고 수사상 임의동행의 한계도 벗어났다, 그래서 위법한 체포이다, 이렇게 마무리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가지고 설문 2에서 자필 진술서, 이런 진술서는 기본적으로 312조 5항으로 가죠. 이건 나중에 답안 문제점 쓰는 거 조금 더 공부하고요. 다만 위법한 체포, 그래서 위수중인지, 실제 시험에서는 위수중 그냥 써도 됩니다. 그래서 수사상 진술서의 증거 능력과 관련해서 앞에는 못 써도 바로 탈법적인 수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조서와 마찬가지로,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를 조서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을이 제출한 자필 진술서는 자술서, 피의자 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적법한 절차 방식,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 하나의 증거 능력이 있다. 법조문 이제 이건 요건은 전문 법칙은 외워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위법한 체포 기간 중에 작성된 피신조서와 관련해서 원래 이제 적법 절차의 본질을 침해하여 수집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는데, 바로 헌법 12조 3항의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작성된 피신조서는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판례도 마찬가지로 위법한 긴급체포 기간 중에 작성된 피신조서 위법 수집 증거로 본 바가 있고요. 그래서 위법 수집 증거다.
사경 작성 피신조사와 같은 요건으로 봐야 되는데 뭐 그건 모르겠고 위법 수집 증거라는 건 확실하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에서는 불법허구 압수의 적법성과 뭐 영장주의 예외의 충족 여부 이런 걸 보는데, 일단은 항상 사전영장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행한 압수는 자 216조라고 해야 돼요. 216조에서 218조 내지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또는 내지 쓰지만 법학에서는 내지 하면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216조에서 218조까지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된다. 갖추지 못하면 위법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영장주의 예외와 관련해서 이 부분 서술은 나중에 더 배우고요. 적법한 체포가 전제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범죄 장소의 압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범행 중 범행 직후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이 가능한데 지체 없이 사후영장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범죄 장소에서 행한 압수지만 사후영장이 없어서 위법하다고 했고, 그래서 증거능력과 관련해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이를 위반했다, 위법수집 증거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 형태에서 사실은 21년 사례는 조금 난이도가 있긴 하지만 이 형사소송법 사례를 준비하고 공부하게 되면 이 정도는 아주 A, B, C, 그러니까 이제 상중하로 치면은 중하 정도의 사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례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이거 그냥 받고 처음에 주관식 익숙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이냐, 이건 나중에 가서 하니까 이 정도는 그냥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사례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약술형 기출 문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약술형과 단문 어떤 차이가 있냐? 앞선 강좌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단문은 의의, 요건, 효과, 뭐 관련 문제 해서 주저리 책에 있는 거 다 쓰는 게 단문이에요. 근데 약술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만 대답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형법 문제가 나오는데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책에 보면 2페이지, 3페이지 되어 있어요. 근데 다 쓰라는 게 아니에요. 행위 요건. 형법 10조 3항에서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면 전 2항 심신장애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바로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라고 하는 게 꼭 고의만을 얘기하냐, 과실도 포함하냐. 자, 자의로라고 하면은 고의만 있는 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과실도 포함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고, 실제로 그와 관련해서 판례도 어떤 고의뿐 아니라 과실까지도 포함하잖아요. 이제 그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라는 거고요.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 원칙과의 관계에 대해서 약술하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죄형 법정주의 이외에 또 하나의 원칙이라고 하면은 책임주의라고 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임주의와 관련해서 책임주의는 그 내용 중에 하나로 행위와 책임이 동시 존재해야 된다. 행위 시에 책임 능력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처벌할 수 없다,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는 기본적으로 원인 설정 행위라고 하는데, 술 마시고 꼴았어요. 그래서 뭐 음주 행위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면 살인을 했다고 쳐봐요. 살인의 어떤 실행행위가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입장은 어디를 보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외 모델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 원인 설정 행위가 기본적으로 이때 책임이 근거가 되고, 그
그 다음에 이런 원인 설정 행위가 실행 착수이기도 하다. 우리 형법에서 간접정범 있지 않습니까? 간접정범은 어떠한 범죄로 처벌되지 않는 자,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그래서 간접정범하고 유사하게 나 자신을 도구로 생각해가지고 나한테 술을 먹여.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게 해.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는 교사 또는 방조시. 근데 나한테 교사 방조, 내가 술을 마신 행위가 실행 착수이고 내가 실행을 착수하려고 하면서 술을 먹었다는 거. 여기에서 책임의 근거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일치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술을 마시는 행위가 사람 죽이려고 생각을 해서 술 마시는 이 행위가 책임의 근거도 되고 실행의 착수 근거도 된다. 그래서 행위 책임 동시존재의 원칙을 어떤 충분히 구현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에 대해서 학계의 다수설은 이래요. 여기가 책임의 근거고, 술을 먹어가지고 만취 상태에서 책임 능력이 없는데 살인을 하면은 이때 살인을 이제 실행 착수시로 봐요. 사실 그러니까 실행 착수만 보면은 책임 능력이 없지만 이것은 이제 예외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책임은 술을 마신 때, 그 다음에 행위는 실행에 착수한 그 시점으로 봐서 행위 책임 동시 존재 원칙의 예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술을 마시고 행하는 것을 법적으로서 아무리 해도 설명할 수 없으니까 예외적으로 이렇게 이걸 악용해서 술을 먹거나 아니면 마약을 하거나 그 다음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효과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 형사정책적으로 만든 조문이다 라고 보는 게 이제 바로 예외설이에요. 그러니까 행위 책임이 동시 존재하는 거, 술 먹는 게 모두 다 행위이고 책임도 여기서 있다. 아니야. 이것이 일반적인 실행의 착수인데 이때 책임을 못 물으니까 일부러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술을 마신 행위, 여기서 책임을 따로 묻자. 그래서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라는 입장도 있고, 사실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유일한 유기천 교수님 견해가 있죠. 유기천 교수님은 우리 술 한두 번 먹어봐. 술 먹고 만땅에서 필름 끊어졌다고 해도 잘 생각해보면 기억이다. 술 먹고 사람 죽이러 간 거, 술 먹고 여기서 깽판치로 내가 가는 거 기억이 나는데 재판하면서 모른 척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바로 어떤 음주, 원인 설정 행위에서 이 주치 명정 상태에서 실행에 나아가고자 하는 때 그 시점 딱 실행에 착수하고 여기 사이에서 이 시점 어디로 행위 책임 동시 존재 원칙, 실행 착수를 조금 땡기고, 그리고 이때로 가면은 나중에 필름 끊어졌다고 해도 책임은 있다. 야, 우리 술 안 마셔본 줄 알아. 이런 입장인데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견해에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25점에 한 2페이지 써야 돼요. 근데 이제 실황조사서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사실 어려운 거 미리 나와서 감사합니다. 실황조사서 이건 좀 단문하고 비슷하지만 증거능력을 물어보면은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할 때 어떤 실황조사서와 관련해서 이것을 검증조서와 똑같이 볼 수 있느냐 해서 이제 긍정, 부정, 절충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실황조사서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참여인의 진술이라고 하는 거. 실황조사서에 참여인의 진술이 기재됐을 때 이거 형사소송법 배우면 다 알죠. 그리고 실황조사서에 어떤 사진이 첨부가 됐을 때 현장 사진, 현장 상황을 찍은 사진과 범행 재현 사진, 마스크 딱 끼고 칼 들고 뭐 이게 찔렀어요, 밀었어요 하는 거, 이런 것까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면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수령을 어떻게 썼는지, 교과서를 그 해당 파트를 다 썼는지, 아니면 어디까지 쓰는지 애매할 때는 이렇게 딱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설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속에 두 문제를 냈죠. 그러면 이렇게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의 요건에서 조문에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 상태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이렇게 전 이항 심신장애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서 요건은 뭐예요?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 상태를 야기했다는 게 요건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개념이 꼭 고의만을 의미하냐, 실수로 위험 발생이 있을 것을 예견하지 못하고 자의로, 실수로, 고의 과실로 이렇게 안 된 게 써 있는 게 아니라 자의로라고 돼 있다. 그래서 이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와 관련해서 고의만을 의미한다, 고의 과실 모두를 의미한다 했는데 위험 발생을 예견한 것뿐 아니라 예견을 못한다, 과실이 있는 경우. 원래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는 과실에 의한 경우가 빈번하고 고의가 오히려 예외이다. 그래서 목적론적으로 이 법을 만들고 아주 오래전 일 아니냐, 고의 과실 포함한다라고 처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의로 심신 상태. 문헌상 자의로 의도적으로 술을 마신 경우만을 얘기하냐, 어짜저짜 하다 보니까 실수로 이렇게 술을 마신 경우도 포함하느냐. 여기도 고의만을 의미한다, 고의 과실을 포함한다 얘기하는데, 자의로라고 하는 것은 고의로라고 보다는 자진해서 누가 강요함이 없이 이걸 자의로 해석할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타인의 강요 없이 임의로 이루어졌다는 거. 그러면 고의 과실 모두 다 강요 없는 경우는 다 포함되지 않느냐. 그래서 고의 과실이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두 가지를 이제 합친 거예요.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는 위험 발생을 예견하거나 과실로 예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요 없이 심신 상태를 야기한 거,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한 경우까지 적용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자, 이제 다음으로 가서 행위책임 동시존재 원칙과의 관계에서 이제 문제점으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는 행위책임 동시존재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데, 그 가벌성 어떻게 처벌하는 거냐, 이와의 관계가 뭐냐 했을 때, 이제 예비 단계로부터 실행행위로 돌입하는 것이 반무의식 상태. 유기청 교수님, 술을 먹고 나사가 딱 빠져서 이제 죽이로 딱 가려고 했을 때 여기에 실행행위도 있고, 이때 가벌성의 근거, 이때 완전히 촉 안 나갔어 라고 보는 견해. 그리고 이제 이것은 소개하는 게 의미가 있고, 바로 이제 간접정범과 유사하게 자신을 범죄 도구로 쓰는 거. 그래서 원인행위, 술 마신 것 자체를 구성요건 실행착수로 보고 그때 책임 근거도 있다. 이게 책임과 행위가 일치한다는 그런 입장이고, 아니야, 어떻게 그래, 술을 마시는 게 어떻게 살인행위야. 그건 아니고 불법의 실체는 범행 시에 존재하고, 다만 책임은 원인행위 시 술 마실 때에서 예외적으로 책임을 인정한다. 그래서 해서 이제 행위책임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 그래서 예외 모델설이 있고, 우리는 이제 검토로 보는데, 야, 그러면 원인 설정 행위 시 술 마실 때를 실행의 착수로 보면 어떻게 돼요? 누가 술 먹으려고 준비하면 살인 예비야. 술을 먹으면 너 죽이려고 했지 살인 미수로 바로 갈 수 있어요. 아니, 나 그럴 의도 없어서, 그러면 과실치사 뭐 이렇게 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인 설정 행위를 실행의 착수로 보면은, 야, 술 마시면 다 돼. 술 마시는 게 살인도 되고 강도도 되고 강간도 되고, 그래서 구성 요건의 정형성을 해야 한다. 그래서 죄형법정주의는 핵심 예측 가능성인데, 이 예측 가능성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그래서 법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행위하고 책임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는 행위와 책임 동시존재 원칙에 대한 예외를 법이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이 약수령 문제에서 항상 이제 시작은 좀 정의를 내리면 좀 좋아요. 그래서 수사기관이 범죄 현장에 임하여 실황을 기재한 조서인데, 일단 형사소송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실황조사서는 우리가 이제 교통사고를 내면은 경미한 교통사고를 내면 경찰관들이 와서 이제 실황조사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보험회사에도 제공되고 민사상으로도 쓰고 형사에서도 기초자료가 되는데 실질은 검증하고 똑같고 내용도 검증조사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알아두실 게 검증조서는 원래 법상 작성하려면 경찰관이 2인 이상이 가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교통사고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관 2명이 못 가요. 그래서 1명이 가가지고 실황조사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 실질 모든 게 똑같으니까 검증조서와 똑같이 보면 돼요. 그래서 언제나 이제 실황조사서와 관련해서 긍정설과 부정설, 절충설이 있는데 이제 절충설은 긍정설은 영장이 언제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부정설은 애초에 증거로 못 쓴다는 거 민사 참고요. 절충설은 검증조서와 비슷하게 보지만 동의가 없으면 영장이 있고 동의가 없으면 영장이 필요하고 동의가 있으면 승낙검증으로서 영장이 필요 없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우리 판례는 어떻게 봤냐. 우리 판례는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즉 사법경찰리가 그냥 사법경찰관의 실황조사서가 범죄 현장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 없이 작성됐다. 아까 216조 사망 보는데 216조 사망에 따라 사후영장 없으면 증거 능력이 없다 해서 이제 이런 절충설적인 태도를 취하고요. 이제 검토에서 이제 실황조사서의 실질은 검증 아니냐. 그래서 검증과 마찬가지로 동의 있으면 임의 수사, 동의가 없으면 강제 검증으로서 사후영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실황조사서를 검증조사하고 똑같이 보면 이렇게 이제 증거능력 요건이에요. 적, 진정 성립 이렇게 될 거고요. 작성자의 공판정 진술에 의한 성립의 진정 인정이 될 거고. 내려가서 참여인의 진술도 하나 논점이거든요. 이 참여인의 진술은 어떻게 보느냐. 학설은 실황조사, 부정설, 구분설, 수정설. 이건 지금 바로 설명하지 않고 이건 공식 학설 명칭이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우리 판례는 실황조사서 가운데 피의자의 진술과 범행 재현 부분, 몸으로 범행을 한 것은 이것은 그냥 실황조사서가 아니라 조서로 취급한다. 다른 조서, 즉 피신조서로 취급한다. 피의자의 진술이 들어있으면. 그래서 이게 이제 구분설 내지는 수정설의 입장이다 하는데 이 내용은 이제 조금 단문해서 공부를 하면서 추가를 하고 실제 구분설이나 수정설은 뭐냐면 현장 지시. 범행 현장에서 요것 날카롭게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원래 그림에 그려야 될 것. 이걸 현장 지시라고 하고 현장 지시는 원래 검증에 그림으로 들어갈 거니까 검증조서 일부다. 그런데 현장 진술. 검증 현장에서 피의자가 참고인이 진술을 한다. 이걸 수사기관에 작성했다. 그럼 수사기관에 작성한 조서나 마찬가지다. 피신조서나 진술조서. 그래서 일단 현장 지시와 현장 진술은 구분이 된다. 실질에 따라 구분해야 되니까 수정설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이거 사실상 같은 개념인데. 그리고 이제 밑에 현장 지시와 현장 진술로 나눠 가지고 현장 지시는 실황조사서와 똑같이 일체를 이루고 반면에 현장 진술은 누가 썼느냐? 사경이 있었다. 원진술자가 누구냐? 피의자이다. 그러면 사경 작성 피신조서 해서 피신조서나 진술조서로 취급하면 돼요. 이걸 이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그런 형태가 바로 수정설이죠. 그리고 이제 실황조사서에 이제 첨부된 사진 같은 경우도 증거능력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실황조사서에 첨부된 사진은 현장 지시하고 똑같이 검증조서, 실황조사서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범행을 재현하는 사진, 몸으로 범행을 재현하는 것은 피의자의 진술이나 똑같기 때문에 피신조서나 진술조서로 취급하자라고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결호에서 실황조사서는 검증조서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검증조서와 마찬가지로 취급되니까 증거동의가 있으면 증거능력이 있다. 이 결여는 안 써도 무방한데 쓰면은 한 1점 정도 추가 점수를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기본 지식이라든지 주관식에서 써야 될 기본적인 약속이 부족하기 때문에 답안을 100%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는 거, 책에 나오는 그 부분을 그대로 다 쓰는 게 아니다. 질문하는 의도에 맞게 질문하는 부분만 간략히 쓰는데
객관식과 달리 학설이 있으면 학설 명칭만이라도 좀 써줘야 되고 판례는 써주고 그 다음에 나의 생각을 꼭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 검토. 그리고 이 검토는 준비해서 외워요. 여러분 관련 판례 10개, 20개 보는 거 암기하느니 이와 관련해서 학설 판례 검토를 외우는 정도로 충분히 대체가 됩니다. 그리고 사례도 학설 판례 검토 그냥 우리가 판례 공부하고 객관식 공부하면서도 찾아낼 수 있는데 이걸 이제 글로 쓰는 거고 여기도 정형화된 답안이 있고 이 답안 작성은 좀 간략히 할 수 있다. 10점, 15점이면 한 페이지 정도로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쓰면 충분하겠다라는 점 맞추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이보다 좀 더 체계적으로 사례를 해설하는 거 단계별로 올라가는 거 이게 답안 작성용 강의예요. 그리고 이제 단문 강의는 여러 개의 내용들이 있고 그 중에서 하나의 단문 안에서 하나의 테마 안에서 여러 개의 약술이 뽑아지고 이렇게 구분해서 이 부분 중요하다 또 사례도 쓴다 이런 부분이 약술로 나오니까 약술은 약술대로 대비한다라고 하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이렇게 해서 어떤 답안 작성용 강의의 소개 및 더불어서 이렇게 기출문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에 대한 해설 강의를 겸해서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